네, 6월 16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상당히 엄중한 뉴스가 들어와서요. 1층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대형 폭발음과 함께 지금도 연기가 관측되고 있다고 하고요. 통일부는 오늘 오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북한 조선중앙방송 보도가 나왔는데요. 개성 사무소를 완전 파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오후 5시 긴급 NSC를 소집했는데 그러니까 2시 49분 폭파 시점부터 치면은 2시간 11분 만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을 한 거죠. 이에 앞서서 북한은 오늘 남북 간 합의로 비무장했던 지역에 군이 진출할 거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속전속결로 개성 연락사무소를 바로 파괴하는 그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는 듯 보이는데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 들어오는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 일단 조선중앙방송 보도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확인이 된 거네요. 네, 일단 우리 정부 측의 입장도 그러하고요. 조금 네. 전에 나온 북한의 공식 입장을 토대로 봐도 이제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파괴한 거는 좀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자, 통일부에 따르면요, 말씀하셨지만 오후 2시 49분에 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청사를 북한이 폭발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사실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그해 9월에 이제 생겨난 거였는데 이제 개소가 된 지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통일부 입장에서도 이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사실 이 폭파가 이루어진 시점에 김현천 이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국회 외통위원들의 질문에 이 폭발음과 연기가 포착됐을 때만 해도 이 김현철 장관은 좀 예고가 된 부분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며칠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냈었잖아요. 이 남북 관계 남측과 결별을 하겠다. 이 남북 연락 사무소 형체 없이 파괴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 예고된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통일부 또 이제 국회 출입 기자를 연결을 할 거니까요.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이제 국회에서 벌어진 김현철 장관 얘기라든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북측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완파한 사실은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제 북한으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겠다는 의사가 분명해 보이네요. 사실 어제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기도 했었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힘을 합쳐서 이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라고 또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오늘 그 하루 만에 북한이 이렇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파괴한 건 일종의 함께할 생각이 없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도발도 이미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예고를 한 만큼 오늘 이렇게 이제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가 좀 현실이 된 만큼 이 무력 도발 역시 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네. 관측도 나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5시에 그 NSC 이제 위원회가 소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5시 5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NSC 회의가 끝나면 보통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브리핑이 있으면 저희가 또 청와대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 반장하고 제가 이제 개요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통일부, 국방부, 국회 출입 기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이제 주무부서죠. 통일부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통일부 연결하겠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지금 연결돼 있죠. 지금까지 나온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네,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소 사무소가 폭발했다고 통일부가 확인을 했습니다. 통일부가 폭발을 공식 확인한 시간은 약 1시간 뒤인 3시 50분쯤입니다. 앞서 국회 업무보고 중이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예고된 부분이 있다며 좀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후 회의 도중에도 보고를 받으면서 통일부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5시 5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도 조선중앙TV 5시 보도에서 2시 50분에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김소영 기자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속보를 정리해 줬고요. 북한이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로 폭발을 경고한 바 있죠? 네, 앞서 사흘 전인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멀지 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태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거란 내용의 담화를 냈습니다. 폭발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건데요. 오늘 아침에는 북한 군 총참모부장이 공개 보도문을 통해서
군대가 당과 정부의 지시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관철할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남북 합의에 따라서 비무장화된 지대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서 전선을 요새화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15 20주년 영상 축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8천만 결의 앞에서 한 약속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북한의 대화의 문을 닫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북한은 예고한 행동을 옮긴 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가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여러 가지 속보 그리고 조금 전에 조선중앙방송, 북한의 조선중앙TV의 긴급 속보 내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완전 파괴라는 얘기를 한 걸로 봐서요. 완파라고 일단 봐야 되겠네요. 일부 시설 파괴가 아니고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자, 그나저나 이제 북한이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바로 파괴하면서 지금 군사 도발 가능성까지 계속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군의 대비 태세가 상당히 걱정되고 또 궁금한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국방부를 연결해서요.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김 기자, 지금 군은 어떤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나요? 네, 일단 우리 군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 소식을 확인을 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솟아나는 장면을 육안으로 목격한 겁니다. 이 군은 곧바로 최전방부대 지휘관들을 정위치시켰습니다. 군사 분계선 지역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이 대북 감시를 강화한 겁니다. 네, 직접 이제 육안으로도 목격이 되는군요. 앞서 저희가 김소영 기자 얘기 때도 잠깐 들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폭발 자체를 경고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머지않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러면서 폭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군 총참모본은 오늘 아침이죠. 이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부대의 개성공단 재주둔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그리고 김 기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군 당국이 사전에 폭발 징후를 관측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은 이 감시 자산을 통해서 상황을 미리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폭발 이후에는 국방장관과 합참 의장이 이 합참 전투통제실에 위치해 상황 관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민관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그 폭발음이 난 다음에 우리 군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김 기자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감시 자산을 통해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좋습니다. 아까 이제 김소연 기자가 국회에 있던 김현철 장관이 급히 자리를 뜨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국회 상황 어떤지 이번에는 이제 국회 출입 기자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 나가 있죠? 김소연 기자가 지금 박소연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폭파 소식이 전해졌을 때 통일부가 국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던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구성 뒤 첫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해 업무 보고 중이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속보가 회의에 전해진 건 오후 3시 44분경입니다. 김 장관에게 이재정 외통일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요. 이 위원이 개성공단에서 들린 폭발음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완파로 발생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예고된 부분이 있다면서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 전해철 외통일위원이 김 장관에게 상황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묻자 김 장관은 조금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송영길 외통일위원장은 상황이 긴급하다면서 서둘러 사퇴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형체 없이 비참히 사라지는 걸 예고했는데 예고한 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빨리 진상 파악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회가 오늘 상당히 긴박하게 그런 돌아갔군요. 추가로 김현철 장관이 말한 내용은 없습니까, 박 기자? 네, 김현철 장관은 회의 사내 전에 먼저 나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김 장관에게 회의에서 예고됐던 폭파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예상했다고 또 했는데 알고 있었다는 뜻이냐, 보고를 어느 정도 받았냐 이렇게 추가 질문을 했지만 김 장관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 장관은 3시 58분쯤 차를 타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얘기를 해봤고요.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를 긴급히 소집을 했는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외통위 전체회의 찬회 직후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지도부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태년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진성중 전략기획위원장, 박성중 원내대변인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당직자는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하려고 모였다면서 민주당은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후 5시부터 민주당 외통위원 대상으로 긴급 비공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회의가 진행 중이면 만약에 이제 추가 소식이 나오면요, 나중에 다시 좀 얘기를 해주고요. 그나저나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사흘 전에 나온 이후에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었는데 오늘 야당의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먼저 미래통합당은 아무런 전략 없이 평화라는 환상에 갇혀 끌려다니다 우리 스스로 안보 불안을 자초하게 됐다면서 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이 우리를 한 동포가 아니라 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 당국의 이성적 판단과 행동 그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일부 국방부 국회 출입 기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오늘 벌어진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요. 아까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조선중앙방송이 이제 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했다는 그런 헤드라인 소식을 전했다는 속보를 전했는데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저기 뭐 아주 조금 이제 표현이 심하다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건너뛰고 읽겠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쓰레기 정도는 되나요?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서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서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TV, 그러니까 조선중앙방송의 보도가 있었고요. 조금 전에 조선중앙통신에 이제 이은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 같은 내용일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성연락사무소 이제 파괴 사실을 이제 확인하면서요.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북한이 죄값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뭐 그런 표현이 여기 그 북한의 발표문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네. 그 조선중앙통신 내용 자체를 조선중앙 TV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이제 이 아나운서가 이 내용을 내용을 보도를 보도를 전달을 했는데 네. 방금 들어왔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럼 영상이 네네. 있답니까? 그럼 영상을 좀 보고 가죠. 사무소가 완전 파괴됐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네, 오후 5시에 이제 긴급 헤드라인으로 나온 조선중앙방송의 보도 내용을 제가 들어봤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과 같은 내용이네요. 같은 내용을 그대로 읽었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뭐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이제 완파된 사실은 확인이 됐고 오후 5시 5분부터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금 긴급 NSC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회 박소영 기자가 민주당에서도 지금 비공개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저희 정치부의 그 진행 도중에 아마 많은 속보가 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현장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다시 연결을 하고요. 속보가 들어오면은 이제 속보를 바로바로 반영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문가나 여러분들하고 또 연결을 해서요. 조금 더 분석적인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신 반장, 네. 아까 이제 그 국회 출입 기자나 뭐 통일부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오늘 예고됐던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볼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13일 담화를 통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이 노동신문이 같은 내용을 실었었죠. 김현철 장관이 이 담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북측이 이 연락사무소를 파괴할 것을 예고했다라는 발언을 했을 수가 있고 다만 김 장관은 이 국회 외통위를 빠져나오는 자리에서 예고했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우리 당국이 이 북한의 행동을 미리 예측했느냐 이 부분이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고를 했다, 사전에 인지를 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네. 아까 뭐 김민권 기자도 전했지만 이 군 측에서는 감시자선을 통해서 일단 폭발 자체는 예측을 좀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네. 했고 그 후에 이제 정경도 장관이 상황실에서 상황을 네.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통일부와 공유되었을 가능성도 뭐 일부 배제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북한이 왜 남북 연락 사무소를 콕 집어서 이제 첫 번째 타깃으로 잡았느냐? 이건 이따 전문가한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조 반장, 남북 연락 사무소는 어떤 곳입니까? 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이었죠.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그해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성공단 내 그 남북 교류협력 사무소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개보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통일부는 초기 비용 8,600만 원, 그중에서 일부를 승인받은 뒤에 최종적으로 97억여 원을 그 개보수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고 반장, 저희가 이제 그 정치부회의에서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중간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최근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일단 그 앞서서 이 네. 해당 건물 이 네.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 네네. 앞선 변천사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 해당 건물이 2007년에 이 신청사로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로 신청사로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 경협사무소 이름을 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과 2010년 연달아 이 북한의 여러 가지 뭐 당시에 뭐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 폐쇄 조치가 있었고요. 결국 뭐 계속 이게 이어져 오다가 2018년 4.27 남북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이 기존 청사를 방금 이 조익신 반장이 말한 대로 개보수해서 이 공동 연락 사무소로 쓰게 된 겁니다. 사실 근데 이 지난해 2월 이 북미 정상 간의 이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에 소장급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지난 1월 30일 코로나 사태로 이 북한이 비상방역 체제로 전환하면서 남북 양측 인원이 모두 철수해 잠정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남북은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근데 지난번에 연락이 한번 끊기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연락이 잠깐 끊긴 적도 있었고 네. 뭐 다음날 다시 또 연락이 됐었죠. 네. 그런데 이 통신선을 완전 결국 차단하면서 완전 폐쇄 수순에 사실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게 아마 9일인가 그렇죠, 날짜로 맞습니다. 치면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상당히 급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신 반장,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네. 보좌관회의에서 대화를 강조하기도 했고 또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북한은 정말 많은 메시지, 대화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대로 다시 평화 국면으로 갈 생각이 현재까지는 좀 없는 듯 보입니다. 뭐 저희가 정치부에서도 분석했던 대로 이 북측은 군사 도발 카드를 하나씩 더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신 반장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저 화면이 지금 그 포착된 지금 그런 우리 측 연기죠. 접경 지역 주민들이 네. 제보용 사진으로 보내준 사진들인데요. 네.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곳이 이 개성공단 내에 있는 연락사무소가 위치한 그 장면입니다. 오후 2시 50분쯤 저렇게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 현지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폭발음도 상당히 컸고, 그다음에 뭐 불이 크게 난 줄 알았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단 또 군 측에서도 폭발음을 관측했다고 했고요. 건물이 완파한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했다라는 육군 관계자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통일부든 청와대든 뭐 여러 가지, 아까 청와대도 지금 NSC가 진행 중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일단 저희가 그 뭐 반장들하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왜 첫 번째 폭파 대상으로 삼았느냐 뭐 이런 뭐 대체적인 얘기는 해봤습니다만 전문가를 통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분석적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아직 연결 안 돼 있나요? 그러면은 박지원 전 의원이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박 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참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박 교수님, 오늘 뭐 상황이 상당히 뭐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직접 폭파한 오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예고를 했고 네. 저도 어제 방송에서 특히 오늘 2시 40분 JTBC 전용 뉴스온에 가서도 남북연락사무소 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그것이 불행하기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됐든 북한이 북녘 땅에서 저러한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저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역시 6.15 정신으로 돌아가서 대화를 하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자, 마치 6.15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6.15 오늘이 이제 다음 날 아니겠습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인데 북한이 하루 만에 이렇게 강하게 나온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예측된 것이고 어떻게 됐든 하노이 노딜에서부터 시작한 미국에 대한 섭섭한 불만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왜 미국을 자꾸 의식하고 약속한 경제 협력을 하지 않느냐 여기에 코로나 전국이 뒤엎 얹혀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때 대북 전단이 살포돼가지고 자기들의 존엄은 물론 코로나 그러한 세균전 같은 것도 이제 예상을 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어쩐지 개성공단에 이어서 금강산 관광단지에서도 불행한 예측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또 미국을 마찬가지로 설득할 수도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북한에서도 이 이상 파괴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개성공단에 이어서 금강산 관광 단지를 좀 불행한 예측을 좀 하셨는데요. 아까 이제 차분히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당장 뭐 이제 미국을 설득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대북 특사라도 일단 보내서 뭔가 물꼬를 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북 특사의 현실성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창궐을 하기 때문에 북한은 전염병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우한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을 제한시켰지 않습니까? 우리도 3, 4개월 견디다 못해서 국민재난기금을 배포했지만은 북한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민을 다스리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규탄하고 있는데 특사 파견이 제일 좋은 얘기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도 못 가고 북한도 가지도 내려오지도 특히 통신마저도 단절돼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만은 저는 수차 방호복을 입고라도 특사를 만나서 직접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 물꼬를 터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불행한 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이제 특사를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미국을 설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자신의 재선이 불확실한 상태이고 인종 갈등, 거기에 코로나 경제 이러한 그 문제가 산적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주장하듯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 정부였다고 하면은 북미 간의 전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노이 노딜보다는 북한이 어떠한 영변 핵시설을 폐기했을 때 행동 대 행동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지금을 타결하는 길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도 남북 정상회담도 전국적으로는 대선 전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하는 그러한 발상을 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미국도 이렇게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래가 결코 밝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교수님 저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그 대남 공세를 김여정 부부장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질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지 않는 이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겁니다. 어떻게 됐든 남북미 정상들이 아직은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번에 북한의 일련의 조치를 보면은 그 과정을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부로 이양받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국방위원회, 군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방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당분간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만약 국방위원회가 소집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에 상응하는 어떤 메시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지원 전 의원 이제 대북 문제에 워낙 정통하신 분이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교수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북한 남북 관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좀 어렵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더 불행한 사태가 이제 계속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이제 본인의 이제 예측으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성공단에 이어서 금강산 쪽으로 뭔가 북한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 좀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지금 아까 좀 외신들도 지금 관련한 보도를 많이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누가 아까 정리했던데? 네. 그 AP통신은 북한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공동경제 사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회담 정체 와중에 적대적 태도를 재개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NHK는 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는데요.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발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일일이 답변을 삼가하고 싶다면서 일본은 앞으로 계속 그 미국과 한국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그 정보를 분석 수집해서 경계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대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공식 입장도 좀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요. 중국 외교부가 보통 저녁 때 브리핑을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네. 관련해서 이제 정례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북한의 이번 이제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한 네. 질문이 나왔었는데 네. 자오리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다.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일관되게 한반도의 안전 보장과 이 평화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라면서 일단은 뭐 아까 박지원 의원이 예고했듯이 뭐 금강산 폭파나 혹은 뭐 더 악화가 되는 상황 자체는 중국으로서도 좀 원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내 정치권도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아까 이제 국회 출입 기자가 민주당에서 비공개 회의를 5시부터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다른 당의 반응도 나온 게 있죠. 네, 지금 각 당이 논평을 하나둘 내고 있는데요. 일단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난다고 밥상을 모두 엎어버리는 행동을 누가 이해할 것인가, 북한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자, 통합당은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이 우리를 한동포가 아닌 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역시 북한을 향해서 문명국가의 상식과 규범을 벗어나는 행위다. 돌이킬 수 없는 남한과의 관계 파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유감스러운 행위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논평을 따로 내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이 당 대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긴급 비공개 회의 중입니다.
네. 자, 관련한 속보가 나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박지원 전 의원 얘기를 저희가 조금 전에 들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북한 쪽 전공 이제 교수를 연결을 해서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 그 북한이 이제 김여정 담화 사흘 만에 또 이제 6.15 담화, 6.15 남북 공동선언 다음 날에 이렇게 좀 상당히 중대한 조치를 바로 실행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김여정 담화 이후에 계속 이제 예고된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그 시점이 어제 대통령의 이제 입장 표명 이후에 이제 그런 말로 하는 것에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우리 대남 사업을 다 대적 사업으로 돌리겠다는 걸 지금 예고된 수순대로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돌리는 걸 군 당국에 넘긴다고 김여정 담화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예고한 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박지원 전 의원하고 저희가 연결했을 때 이제 개성공단에 이어서 금강산 관광 부분이 이제 다음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지금 이제 폭발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의 이제 시설과 장비들. 그 다음 또 이제 금강산에 묶여 있는 우리 측의 시설과 장비가 당연히 이제 다음 타겟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그 군사 합의 파기를 위해서 지금 오늘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밝힌 대로 비무장지대의 다시 요새화 그리고 인민들을 동원한 그 대남 삐라 살포 같은 것들로 이제 다음 수순을 계속 옮기면서 위기를 계속 또 고조시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북한이 이제 뭐 스텝 바이 스텝 이제 위기를 고조시킬 거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군사 도발을 어디까지로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예, 그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그 군사 도발의 포인트가 지금 과연 그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까지 넘어올 것이냐, 아니면 그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서의 그 무력 시위를 그칠 것이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얘기한 것으로 보면은 개성의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 대남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있는 우리 측 그 시설과 장비들을 타격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주요한 다음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 내용들을 넘어서 만약에 그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까지 포를 쏜다거나 공격을 해온다면 이제 그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고 그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은 이제 예고한 대로 또 이제 본인들이 뭐 하나의 스케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나하나 이제 절차대로 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이 상황을 타개할 뭐 저희로서는 사실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는 않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 넘어선 단계죠, 북한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걸 신뢰하고 북한이 행동을 거둬들일 단계는 지금 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의 행동으로 좀 맞설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무력 도발을 하고 타격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날선 최고도의 그 경계태세, 대비태세를 좀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으로의 도발을 북한이 계획하고 있다면은 이거를 시행했다가는 대규모의 역공과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북한식 표현대로 후과를 치를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 하는 정도의 그 최고도의 그 경계태세를 군사분계선 일대 지역에서 지금 군사력 현시들을 통해서 좀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상황을 관리하고 북의 추가 대남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뭐 가장 현실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여러 가지 제안들을 계속적으로 좀 북에 발신을 하는 그 외교력을 좀 동시에 발휘하는, 그러니까 억제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좀 발휘해야 되는 가장 좀 원론적인 수순이긴 하지만 그것들에 지금 만전을 기해서 지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원론적인 해법밖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강한 대비태세 또 동시에 대화의 노력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역시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미국과의 관계가 뭐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미국에 대한 그 우리 정부의 뭐 글쎄 뭐 외교력이라고 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온 것이 이게 혹자 분석이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최종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를 때리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고 네. 우리를 넘어서 이제 우리를 볼모로 삼는다고 할까요? 그런 단계들을 취한 다음에 미국과의 대화를 성공시키고 거기서
비핵화의 상응 조치들, 대가들을 얻어내는 것이 이제 북한의 전략적인 큰 그림인데 이게 지금 북미 대화가 완전히 좀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북미 대화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국면 때문에 남북 관계도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지금 이런 파국의 위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이 이제 동맹국이라고 한다면은 그 동맹국인 한국의 전략적인 이익과 입장들을 좀 배려해서 그 북한과 지금 좀 위기 국면을 대화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들에 대해서 좀 우리하고 좀 긴밀히 소통을 해서 좀 여지를 좀 열어주는 것이 지금 미국하고 관계를 풀어나갈 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은 방호복을 입혀서라도 대북 특사를 보낼 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북 특사 가능성 또 현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대북 특사는 아마 우리 정부도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했을 건데 지금 북한이 이제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직 받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좀 거절했을 경우가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이 못 받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명분 싸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대북 특사는 반드시 좀 파견을 하고 그 지금 군사적인 이제 위기가 더 이상 전화되지 않도록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상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아까도 제가 이제 박지원 전 의원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모든 대남 공세를 이제 주도하고 있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김여정 부부장을 내서 역할 분담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역할 분담과 권한 분담은 분명히 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그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데 대해서 그 총 연출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연출은 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김여정 위원장은 지금 오빠가 주는 역할에 따라서 그 일을 좀 충실히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권한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한테 있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도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바꾸고 이렇게 무력 도발을 할 때 그거의 주체는 김여정 본인이 아니라 군 당국으로 넘기는 걸로 미뤘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은 나중에 차기에 혹시라도 남북 관계가 전환되고 대화가 재개될 때 이 무력 도발과 극한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 김씨 남매는 일단 일종의 책임에서 이게 직접적인 책임에서는 좀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도 인민들의 결속은 도모하는 식으로 지금 총 공세를 지금 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박지원 전 의원에 이어서요. 이제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두 분의 이제 분석, 이제 공통적인 것도 많고 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신혜원 반장이 잠깐 지나가는 화면이 좀 비쳤고요. 자, 지금 이제 김정은과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네요. 그죠? 네. 사실 뭐 다만 아까 이제 정대진 교수의 분석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일종의 연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 이제 뭐 모든 거를 다 이제 주도하고 있다. 사실 뭐 그렇다고 해도 네. 김여정 부부장이 그동안 대남 관계에 있어서 낸 메시지나 뭐 네. 발언의 수위를 봤을 때 단순히 뭐 그림자로서의 뭐 오빠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게 그렇게 사실 단순하게 보기는 그만큼의 어렵죠. 네. 북한 내에서 뭐 위상이나 뭐 직급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단순하게도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잠깐만요. 자, 오늘 2시 49분에 이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됐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도 확인했고 또 이제 조선중앙 TV나 조선중앙통신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그 영상이 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나요? 네. 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영상이 아마 이제 곧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영상을 좀 보고 얘기를 좀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일단 그 청와대 발제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후 2시 49분이죠. 이제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이제 폭파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속보들 또 파장 그 이유 등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신혜원 반장이 이제 관련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축사를 위해 청와대 충무실을 찾았습니다. 은은한 푸른빛이 도는 이 넥타이,
2000년 6.15 공동선언 당시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착용한 물건이고요. 또 한방도기가 새겨진 호두나무 연대는 재작년 4.27 정상회담에 사용한 뒤 판문점에 복원해온 걸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소품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7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소통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에게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끊임없는 대화로 신뢰를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며 남북 경제협력 카드를 다시 꺼냈는데요. 단지 삐라 때문에 삐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대북 제재에 코로나19까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답, 즉 경제를 해결해주지 않고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한반도는 아직은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입니다. 네, 솔직히 달랠 만큼 달랬다 싶기도 한데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의 지시대로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합참격인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을 요새화하고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요새화 대상 지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일대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였죠. 갑작스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 개성공단 지역에 연기가 관측됐고 군 당국이 확인 중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통일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는 겁니다.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다. 자,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완전히 폭파했다는 겁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14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김여정 부부장의 13일 담화에서 남북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했고 어제 노동신문도 이미 이렇게 천명한 대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각종 매체를 동원해서 특유의 거친 표현이 담긴 대남 비방도 이어갔습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에만 논설 2개가 실렸는데요. 자, 먼저 허무맹랑한 소리만 늘어놓은 청와대, 위기 모면을 위한 궁여지책. 자, 그리고 다른 논설에서는 철저한 보복전, 인간 쓰레기들을 어떻게 박멸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슬쩍 봐도 살벌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에 가까운 비난도 퍼부었는데요. 국수를 처먹는다라고 했었던 옥류관 주방장에 이어서 이번엔 댓글까지 동원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 독자 감상글 코너에 실린 글인데 자, 밑에 보면 역대 대통령에 훨씬 모자란 멍청이라는 아주 원색적인 조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올라오는 글, 댓글 모두 관리자의 검열을 거치니까 사실상 의도적인 노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앞서도 짧게 언급했는데요. 이 북한 총참모부 보도에는 삐라엔 삐라로 대응하겠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북한 삐라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2016년과 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삐라입니다. 인민군의 초강경선언 무자비하게 초토화한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인데요. 이 조약돌 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 또 미국 본토가 소나기에 들어왔다라는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북한으로 날려보낸 전단입니다. 자, 제목을 보면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백정 김정은이란 문구가 있고 김 위원장의 어머니인 고영이가 일본 출신임을 언급하면서 백두 혈통이 아니라 후지산 혈통이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발끈한 북한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겨냥하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상학하고 같이 기사 생활을 했는데 밤에 나가서 외박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저 공부하기 싫어하고 결국은 그저 놀러 다니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풍창거리고 그래서 이런 것만 즐기다 나니까 학과 실력은 자연히 떨어지게 되고 길러나니까 그래서 자연히 대학에서 퇴학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이 대남 삐라 살포까지 예고한 오늘 서호 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 규제를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강화군 성모도와 경기 김포를 찾아서 경찰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고요. 남이든 북이든 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남북 모두가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입니다. 네, 통일부 차관이 이제 대북 전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지만 지금 사실 이제 그런 단계를 넘었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러 번 저희가 또 전문가들하고 얘기해봤지만은 지금 이제 북한은 단순히 신반장도 얘기했죠. 그리고요 지금 이제 폭파 영상이 들어왔고 지금 그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아주 이제 우리 군 감시 장비가 이제 네. 포착을 한 폭파 당시의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렇게 네. 폭파되는 장면이 고스란히 그러니까 오후 보입니다. 2시 49분에 지금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 현장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지금 보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요. 상당히 연기가 크게 났네요. 지금 이제 소리는 안 들리지만 진동도 네. 화면상에서 흔들리는 장면까지 보일 카메라가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곳에서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북측도 이제 완파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폭파시키기 위해서 동시에 이제 폭발이 일어났고요. 이제 현장은 아니죠. 이제 현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큰 폭발음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는 이제 연기가 상당히 크게 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공동 연락 사무소가 이 개성공단 내 남북 교류 협력 사무소로 사용되던 4층 건물에 들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무너지는 폭파가 된 건물 자체가 4층짜리 건물 자체가 지금 고스란히 폭파가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고반장이 얘기했던가요? 지금 남북 연락 사무소가 그동안 어떤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사실 이게 그동안 지난 2월이었죠. 이 북미 이 정상의 하노이 이른바 지난해 노딜, 2월이죠. 지난해 2월. 하노이 네. 이 노딜 사태 이후에 이 소장급 회의가 현재까지 중단돼 있던 그런 이 상태였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이게 지난 1월 30일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비상방역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남북 양측 인원 전원이 모두 철수해서 잠정 폐쇄가 돼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만 남북은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연락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렇게 연락을 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9일이었죠.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차단하면서 사실상 완전 폐쇄 수순에 들어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네. 자, 신반장, 지금 이제 저희가 폭파 당시에 그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네. 그 정확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2시 50분쯤에 군 측 발로 북측에서 폭발음이 감지가 됐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통일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이죠. 오후 2시 49분 북측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 조금 전인 오후 5시에 북측에서도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 폭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완파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지금 이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충격에 의한 흔들림,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북한의 발표대로 건물을 완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 당국도 육안으로 완파된 모습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에 대한 이제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 군 당국이 이제 긴급한 대응 태세에 나섰고 청와대도 오후 5시 5분부터 긴급 NSC 회의를 정의용 국가실장 안보실장 주재로 지금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 발표 아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오면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반장, 그 민주당 회의 결론이 좀 나왔다면서요? 네, 민주당에서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남북 관계에 큰 위협으로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에 주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다른 당의 입장도 지금 나온 게 있죠. 네, 앞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각 당이 지금 논평을 하나 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요. 화가 난다고 밥상을 모두 엎어버리는 행동을 누가 이해할 것인가? 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북한을 향해서 성토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요. 통합당은요. 정부는 우리 정부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이 우리를 한 동포가 아닌 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북한의 엄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된 만큼 군 당국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또 국민의당은 역시 북한을 향해서 지금 이 성토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문명 국가의 상식과 규범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남한과의 관계 파탄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건 유감스러운 행위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오후 2시 50분이죠. 정확히는 이제 2시 49분이라고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폭파 영상을 보고 있는데 오후 5시 이제 북한이 조선중앙 방송을 통해서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비참하게 파괴되었다라고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바로 북한이 비참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파괴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북한의 공식 입장을 좀 그대로 좀 전해드리면 이때 일단 남측을 향해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죗값을 받아내야 한다는 민심에 부응해서 이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했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우리 측에 그러니까 북측이죠. 북측에 해당 부분에서는 개성공단 내에 있던 이 연락사무소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공동연락사무소는 이 지난 판문점 회동의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출범한 거였는데요. 사실 그동안 그 남북 정상 간의 합의의 성과물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불과 이제 한 2년여 만에 이제 파괴가 된 거고 사실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서는 우리 측 상주 인원이 60명 정도가 있었고요. 북측 상주 인원이 한 20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합쳐서 한 80명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양측 상주 인원들이 다 이제 철수를 하고 당분간은 좀 상주 인원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북한의 파괴로 인해서 이런 또 남북 간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또 하나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건물 아니에요? 제가 앞서 이게 이제 네. 2007년 새로 지어진 신청사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신청사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지금 기록을 보면 2007년 당시 이 건물 건립비로 건설비로 80억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8년 이걸 이 공동 연락사무소로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또 1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이 건물에만 일단 알려진 대로라면 한 180억 원 정도의 이 돈이 투입이 된 것으로 일단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반장이 얘기하려다 말았잖아요. 네, 제가 사실 2018년 9월에 이 남북 연락 사무소가 개소를 할 때 관련 발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27 판문점 선언인데 왜 9월에 이게 설립이 됐느냐? 당시에도 지금 이제 연락 사무소에 반입하는 물품들을 가지고 대북 제재 위반 논란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미국 측의 견제도 있었고 해서 의혹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9월 14일에 개소식을 하면서 우리 측에서는 당시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성건 조평통 위원장 지금은 외무상이죠. 이제 그렇죠. 참석을 해서 상당히 축하하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이성건 위원장이 남북 사이의 알찬 열매다. 의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축하를 했었고 그 후에 지금 아까도 국장 말씀하셨지만 약 80명의 인원이 상주를 하면서 이 남북 소장이 주 1회 정례 회의도 이어갔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 해에만 300번이 넘는 남북 간 대면 협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2018년에는 또 작년 2019년에는 600번이 넘게 남북 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산림협력, 체육회담, 보건회담 이렇게 회담이 오가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주의 인원은 모두 빠진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극단적인 결론에 이른 겁니다. 네, 자 전문가와 한 번 더 연결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장들하고 추가적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조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예.
네, 지금 이제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 공언한 지 사흘 만에, 그리고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를 이제 완파하는 그런 행동에 들어갔는데,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예, 북한은 우리 측의 대북 전단 문제 삼아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던 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함으로써 자신들이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자신 뜻을 이제 좀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뭐 남북 관계에서 그 효과보다는 건물을 파괴함으로써 그 상징적인 효과를 더 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북한이 이제 다음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예상이 많은데, 그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타깃이 뭐가 될 거라고 혹시 예측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일단 뭐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한 부분이 일단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개성공단을 이제 다시 그 완전히 파괴해서 군대를 재배치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남북 군사합의에서 약속했던 11개의 그 감시초소 GP를 다시 복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NLL 부근에서 해안포를 다 봉인해서 우리 측에 대한 위협을 좀 제거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봉인을 해제하고 또 사격 훈련을 통해서 NLL 주변에 대한 어떤 그 군사적 긴장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북한이 뭐 대북 전단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이제 지금의 여러 가지 행동을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대북 전단만의 문제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북한의 최근 저런 강경 행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향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이 대선 기간 동안에 직접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우리 측을 공격하고, 이걸 통해서 대선 기간까지 상황을 관리할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 11월 3일 날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이 되면은 또 미국을 향한 다음 행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에 대한 어떤 위협 수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미국을 겨냥한 조치들이 향후 계속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을 겨냥한 조치라면은 ICBM이나 SLBM 정도를 또 예상하고 계신 모양이군요. 예, 그 ICB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상황을 완전히 파트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또는 이제 자탄도 미사일, MRV 형태의 어떤 탄도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의 약속은 큰 틀에서 깨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그 위협수를 높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수를 높이는 조치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워낙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예, 일단 미 국무부나 그 국방부 차원에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행동, 특히 어떤 군사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나 북한이 이제 직접적으로 대남 무력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미국도 뭐 곧바로 군사적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3척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지금 파견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도발할 경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 군사 경계 태세를 높이는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11월 미국 대선까지는 저희가 이제 미국을 설득할 뭐 카드가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남북 관계 또 이제 북미 관계 또 우리도 이제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숙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어떤 정책 공조를 유지하되
그 차기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지 또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어떤 그 미행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 기간 중이라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한미 관계의 어떤 협력 체제 그리고 차기 정부와의 어떤 새로운 관계 구축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빨리 복원해서 전대 한반도 상황을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 주인 의식을 이제 강조하면서 남북 간에 또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사실 이제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 지금 뭐 이제 북한이 공동 연락사무소를 완파했기 때문에 뭐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 남북이 협력 관계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긴 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에 관광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좀 역점을 줘서 해왔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이 추진했던 관광 산업 자체도 사실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따라서 우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공동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낮은 수준의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민족적인 동질성의 바탕을 두고 어떤 그 문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요구하는 그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은 상황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좀 대비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튼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 상당히 좀 비슷한데요. 역시 이제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하나로 그치지 않고 역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공언했던 대로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이제 금강산 관광 쪽으로 이제 준비한 절차대로 갈 가능성은 높다. 또 이제 북한이 이제 미국 대선을 겨냥한 여러 가지 도발을 그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제 11월이 미국 대선이니까요. 특히 이제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 전에 이제 조성열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 SLBM이나 그거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도발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조 반장, 네. 아까 제가 외신 반응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지금 이제 외신들도 관련한 소식을 잇따라 타전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외신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 CNN 방송은 북한의 이번 폭파가 오랜 두 적대국 사이의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징후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국에 화가 났다고 분석을 하면서 북한은 한국에 응징하기 위해 위기를 조성하고 그 긴장을 미래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CNBC 방송도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벌인 정상 간 외교의 실패에서 북한이 느낀 좌절감이 일으킨다는 그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존박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중국 신문사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을 해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만반의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방부하고 또 이제 국회, 아까 제가 통일부 기자를 차례로 연결해서 관련한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 오늘 국회에서 벌어졌던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공교롭게 오늘 국회에서 사실 네. 어제 이제 외통위 네. 첫 구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외통위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이 통일부가 오늘 업무 보고를 또 했었는데 이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속보가 전해진 게 오후 3시 44분 경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위해서 당시에 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 외통위에 출석을 한 상태였는데요. 당시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들린 폭발음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완파로 발생한 것이냐, 이렇게 묻자 이 김현철 장관은 일단 예고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10여 분 뒤에 다시 전해철 의원이 이 김 장관에게 상황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다시 묻자 조금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상황이 긴급해 보인다면서 서둘러서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여정 북한 이 부부장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형체 없이 비참히 사라지는 걸 예고했었는데 예고한 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이 회의 산회 직전에 먼저 나갔는데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예고됐던 폭파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냐라고 물었지만 이 추가로 답변은 하지 않고 3시 58분쯤에 차를 타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네. 자, 국방부는 어떻게 돌아갔나요? 하루 종일. 네, 그 군 당국이 사전에 그 폭발 징후를 관측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폭발 후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인 합창 전투통제실에 위치해서 상황 관리를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립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이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인데요.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업무 보고 자리지만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군의 보고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벌어진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공언한 지 지금 사흘 만에 이런 일들이 이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통신선 차단하겠다라고 나서는 게 지난 주말 8일쯤이었고요. 네. 연락사무소를 형체 없이 무너뜨리겠다라고 한 게 13일 담화, 그리고 어제 6.15 공동선언 20주년인 어제 노동신문이 이 김여정의 담화를 인용해서 실제로 형체도 없이 무너뜨리겠다 재차 강조를 했고 오늘 실행을 한 겁니다. 네. 자, 아까 5시부터 이제 청와대에서 5시 5분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제 NSC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를 연결해서요. 이제 관련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심 기자, 지금 NSC 회의는 진행 중인가요? 예, 청와대는 약 1시간 전인 오후 5시 5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이 알려진 지 2시간 16분 만입니다. 외교, 국방,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 NSC 상임위원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상 1시간가량 회의가 이어지는 만큼 늦어도 오후 7시 전에는 회의가 끝나겠지만요. 그 결과를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할지 또는 이 통일부나 국방부를 통해 발표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15 합의 20주년 연설문을 통해서요. 북한 측에 대화하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북한이 이제 하루 만에 공격적으로 나온 데 대해서 청와대 쪽이나 전반적인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측 발표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강경기조 흐름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움직일 가능성은 예상된 바이긴 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의 추가 행동이 얼마나 이어질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 북한군 총참모부의 입장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이 NSC 상임위 회의 소집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었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군사분 개선 MDL 지역에서 혹시 모를 군사 상황에 대비해서 대북 감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심수입니다. 네. 자, 청와대 출입 기자를 연결을 해봤고요.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그 국방부 또 통일부 국회 출입 기자를 연결을 했는데 혹시 이제 다시 좀 이제 추가적인 속보가 있으면요 연결을 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신 반장,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폭파 시점부터 아까 저희가 이제 폭파 당시에 영상도 얘기를 했고 지금 전문가 얘기들 들어봤고 또 여러 가지 속보도 짚어봤으니까요.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시간은 뭐 2시 50분이다, 49분이다 말이 좀 많지만 일단 우리 정부는 2시 49분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완파 상황 여러 가지 그 벌어졌던 그 상황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저희도 회의를 준비하는 도중에 속보로 접했죠. 맞아요. 오후 3시가 조금 되기 전이었습니다. 이 군 측으로부터 오후 2시 50분쯤 남북 연락사무소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했고요. 자, 우리 군이 당시 폭파 장면을 찍은 영상도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인데 네, 계속 이제 플레이를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당시 폭파 장면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폭발음이 컸다는 군의 설명과 맞게 굉장히 큰 연기와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락사무소는 4층짜리 저층 건물에 있었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좀 오른쪽에 좀 높은 상대적으로 고층 건물이 있는데 이 과거 자료와 좀 대조를 해보니까 저 고층 건물은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인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측이 완전 폭파했다라고 하는 대상에는 연락사무소가 속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저 종합지원센터,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까지 함께 폭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현재 관건은 그런 북측이 어떤 추가 행동에 나서느냐 이 네. 부분일 텐데 아까 전문가들이 박지원 교수 같은 경우는 금강산도 언급을 했고 SLBM 같은 전략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고 지금 일단 북측이 언급했던 이 남북이 합의해서 비무장화를 했던 지역은 개성공단이 있고 금강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이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비무장지대 내 GP죠. 작년에 이제 GP를 이제 폭파하는 그런 남북이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행보를 보이면서 이제 비무장화를 했었는데 그 GP 구역에다가 다시 이제 군부대를 배치하는 추가 행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북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었는데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 이 JSA 중화기를 반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봉인되어 있던 해안포를 다시 개방해서 작동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무효화하는 조치들을 추가적으로 취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방부 출입 기자를 연결해서요. 지금 현재 군의 대비 태세라든지 국방부의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다시 한번 연결돼 있는데요. 김 기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군 당국에 따르면 추가 도발 가능성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연락사무소 폭발 동향이 관측된 직후 이 최전방부대 지휘관들을 모두 정위치시켰습니다. 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감시 체계를 강화한 겁니다.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앞서 폭발을 경고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 머지않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이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연락사무소 폭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늘 아침 이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부대의 개성공단 재주둔을 시사한 겁니다. 네. 자, 군 당국이 사전에 폭발 징후를 포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군은 감시 자산을 통해 이 상황을 미리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폭발 이후에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합참 전투통제실에 위치해 상황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군도 상당히 이제 대비 태세를 강화한 그런 상태네요. 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방부 얘기도 들어봤고요. 좀 외신 얘기도 좀 해봤는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동안 계속해서 발언 수위를 높여온 상태였죠. 네, 사실 아까 그 국회에서 김현철 장관 또 얘기를 했지만 네. 김여정 부부장이 줄곧 예고를 해왔던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 일정들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이 과거 맨 처음에 이 남북 통신선을 모두 끊겠다라고 위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3일에 공식적으로 담화를 냈었죠. 머지않아서 이 북남, 그러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이렇게 담화문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오늘 이제 현실이 된 거였고요. 자, 이어서 6.15 20주년인 어제였습니다. 이 노동신문 보도였는데요. 자,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 순서대로 보자면 김여정 부부장이 먼저 이 연락사무소가 사라질 것이다, 폭파할 거다라고 예고를 했고 오늘 그게 현실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력 도발, 그러니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이 군대에 위임이 될 것이다라고 일종의 위력 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이 스케줄대로 간다면 북한의 일종의 무력 도발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앞서 들으신 전문가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난 8일이죠.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8일까지는. 근데 9일부터는 통신선, 연락사무소 모두 이제 연락 두절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조 반장,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연락할 수 있는 마땅한 통로도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군 통신선 같은 경우에 통신선이 3개 정도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런 통신선들이 좀 연결되는지 좀 봐야 되고요. 일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2018년 그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그해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성공단 내 남북 교류협력 협의사무소 건물을 개보수에 사용해 왔는데요. 당시 통일부는 초기 비용 약 8,600만 원 일부만 승인한 뒤에 100배가 넘는 97억 원을 개보수에 사용을 해서 지금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도 이 남북 간 연락 창구로 활용이 계속 돼 왔습니다. 하루 2번씩 연락도 주고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오전 9시하고 오후 5시 두 차례 연락을 계속 주고는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한동안 뭐 주기적으로 소장급 회의도 매일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지난해 2월 이 북미 정상 간의 이른바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에 소장급 회의가 한 번도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지난 1월 30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비상방역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남북 양측 인원이 모두 철수해서 잠정 폐쇄된 상태였고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난 9일 남북 간 통신선을 모두 완전히 차단을 하면서 현재는 뭐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속보로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국회에서도 상당히 급박한 일들이 많았고 민주당의 입장은 조금 전에 나왔죠. 민주당에서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이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또 남북 관계에 큰 위협을 주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사태가 상당히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북한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관련한 비공개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 신반장, 오늘 국회에서는 외통위 현안 보고가 마침 있었잖아요. 네, 지금 어제 원구성이 일부 됐고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외통위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직접 출석을 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도중에 이와 같은 속보가 들어온 것이죠. 이 회의 도중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질문을 하자 김현철 장관은 여기에 와 있는 상황에서 상황이 벌어졌다.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일부 예고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예고된 부분이라는 게 미리 알았다는 건지 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말하는 건지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현재 지금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리고 있고 뭐 아무래도 이 김 장관도 참석을 지금 했을 걸로 보입니다. 주무부처 수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뭐 고반장도 이야기를 했고 조반장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남북 연락사무소에 투입된 자금이 또 상당한 부분입니다. 원래 지을 때 약 8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2018년에 개보수를 해서 들어갈 때 또 약 1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럼 어쨌든 지금 뭐 세금으로 개보수를 진행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잿더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의 책임을 뭐 북측에 물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지금 뭐 이야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라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조항 남과 북이 자기 지역 안에서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항목에 저촉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남북 상황이 워낙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까지 물을 수 있을지는 뭐 좀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신반장하고 오늘 국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국회 출입 기자를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죠. 박소연 기자가 연결이 돼 있는데 자, 박 기자,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아까 이제 박 기자가 초반에 얘기를 했고 그 회의 결과가 나왔죠? 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이해찬 당대표 주재 긴급회의는 5시 반에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남북관계에 큰 위협이자 한반도 평화의 장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당과 정부는 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통위 소속 의원들과도 회의를 했다는데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회의에 이해찬 당대표와 송영길 외통위원장, 김영주, 김영호, 윤건영, 이재정, 안민석 등 민주당 외통위원들도 참석했습니다.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대략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 보안 사안이라면서 밝히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를 들어봤고요. 미래통합당 외교안보 특별위원회에서도 긴급 회의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총체적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년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 북한으로 봐서도 더 이상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선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내일 책임 있는 장관을 당으로 불러 정부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당적 대북 정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박 기자,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공개 제안을 했잖아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혹시 뭐 답변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언제든 초당적 입장에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면서 추가적으로 야당도 논의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열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질 당시에 김현철 장관이 국회 출석 중이었잖아요.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가 구성된 뒤 첫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이 자리에 통일부 업무보고 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통일부 장관도 참석 중이었는데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속보가 이 회의에 전해진 거는 오후 3시 44분경입니다. 보고를 위해 출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게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들린 폭발음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완파로 발생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예고된 부분이었다면서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10여 분 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에게 상황을 잘 모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시 묻자 조금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상황이 긴급하다면서 서둘러 사내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전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형체 없이 비참히 사라지는 걸 예고했는데 이 예고한 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빨리 진상 파악을 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국회 출입 기자 연결을 했고요. 다시 전문가하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 연결이 돼 있는데요. 센터장님 연결돼 있으시죠? 자, 네. 오늘 북한의 행동, 특히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타깃으로 잡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결국 예고된 수순으로 갔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에 폭발이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해서 행동으로 옮겼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재 남북 관계 상황을 엄중하다고 얘기를 했고 북측에 대해서 대화를 중단하지 말라고 촉구한, 중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화답 형태로 이것을 한 것인데 어쨌든 우리 정부에 대한 그 불만 또 변화의 압박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속전속결로 나올지는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북한의 다음 행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예고했듯이 연락 채널을 차단한 데 이어서 지금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총참모부 공개 보도 형식으로 네. 군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군부가 당으로부터 또는 대적 사업부로부터 위임받은 그 사항들을 준비해서 아마 이행을 할 텐데 그것이 남북 간에 합의한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그런 행동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요. 네. 자, 북한 이제 군부가 이제 지시를 받았으니까 이제 군부로서는 이제 행동에 나선 것인데 북한 군부가 택할 수 있는 그 도발의 최대치는 어디까지라고 보고 계신가요? 물론 최대치는 우리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최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천안함 피격 도발이 있었고 우리 연평도를 향해서 포격을 가해온 사실이 있거든요. 네. 그 후에 2015년에는 목함 지뢰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도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끝지점에 있는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저희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좀 비책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 대통령께서 어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여당에서는 미국을 향해서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에 대해서 제재 예외를 좀 허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북한 핵 문제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또는 유엔이 그런 제재를 유예하거나 또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고 또 전문가로서도 거기에 대안을 제시하기 매우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모든 문제의 발단은 북한 핵 문제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면 해법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북한으로서는 핵은 내려놓지 않고 제재만 풀고 우리로 하여금 제재 전선에서 이탈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가 좀 남북 관계가 냉각기를 거치더라도 네. 조급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을 하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특히 이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배상 책임 사과 그런 요구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 미국은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실망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북한에 만약에 있을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한미 간의 확고한 연합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으로 돌입을 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미국도 그냥 좌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미국 대선이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미국 대선이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죠. 이제 북한이 이제 미국을 향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센터장님은 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예, 물론 북한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을 다 원점으로 돌리게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네. 지금 대남 조치를 한 이후에 북한이 정말 미국을 향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점을 선택을 해서 준비가 된다면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오후 2시 49분이죠. 이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요. 사실 반장들이 지금 이제 정치 관련한 아이템들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저희가 오늘 다 그거를 소화하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제 어제 이제 상임위원 6개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됐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국회 상황이 상당히 또 급박하게 돌아간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국회 관련 얘기는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 또 이제 폭파 관련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국회 관련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최 반장이 이제 어제 오늘 국회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 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죠. 자, 18개 상임위 가운데 6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수 그리고 나이를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법사위원장인 4선의 윤호중 의원이 뽑혔습니다. 대학에선 철학을 전공했고요. 비법조인 출신입니다. 사실 12대 국회 이후 법조인도 이 법학 전공도 아닌 이 법사위원장은 19대 박영선 현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자, 윤 의원은요, 박 장관과 달리 사실 법사위 이력도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의 선택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 법사위원장의 상징성, 또 중요성이 부각이 된 만큼 영향력과 무게감을 고려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법부와 검찰의 개혁을 완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제도와 질서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어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자, 사실 이 선수로만 보자면요. 외통위원장으로 뽑힌 송영길 의원 5선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맡기에는 뭐 중진인데요. 사실 위원장 이 회의도 주재해야 하고 또 여야 의원들이 싸우면 중재도 해야 하는 등 뭐 굳은 일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상임위원장을 하기에는 5선 국회의원이 돼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데 제가 조금이나 할 역할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이 통상 외통위는요, 이 위원들도 중진들이 대거 포진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배정된 명단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자, 모두 21명인데 이 선수를 다 더하면 66선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3선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안민석, 이낙연, 뭐 이상민, 김영주 의원, 뭐 그리고 뭐 이제 권영세, 박진, 홍문표 등 4선 이상의 여야 중진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는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재선 이상은 상임위 경력, 또 초선들은 민간에서 한 경력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희망 상임위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한 겁니다. 자, 통합당 의원들, 내가 원하지 않은 뭐 상임위에 배정이 됐다면서 이 국회의장을 찾아가 이렇게 항의합니다. 헌법사상 유례 없는 의회 폭거를 감행하신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드렸습니다.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바로 취소하고 철회해 주시길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통합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배정된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다며 이 배정된 의원들 일괄 이렇게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요,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상임위원장 그리고 간사들이 모이는 이런 회의를 연 데 이어서요. 또 법사위와 외통위, 산자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당장 시급한 일도 처리하겠다라고 밝힙니다.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부터 곧바로 추경 심사를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마치지 못한 상임위는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 가동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금 말한 추경안 이걸 처리하려면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이 맡으라라고 제안을 했었죠. 자, 국회의장은 19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를 포함해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남은 시간 나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자, 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이 원내대표의 책임이 아니다. 자, 우리는 당신을 믿고 따르겠다며 힘을 실었지만 제 사퇴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네, 이렇게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만류를 했고요. 좀 쉬겠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위 역시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키로 했습니다. 후임 원내대표 선출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네. 주호영 대표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돌아오고. 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다만 여야 합의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통합당은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라 라면서 우리는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흘 뒤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제 같은 상황이 또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자, 어제 본회의장 어땠냐? 이 안팎의 상황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자, 먼저 본회의장 안에 이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또 삼삼오오 모여서 담소도 나눴습니다. 간간히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당선자가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서로 축하도 했습니다. 자, 반면 본회의장 밖 통합당 의원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가려져 있긴 하지만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롯데현대월 입구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나가는 골목에 이렇게 쭉 줄을 섰습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의회독재 민주당은 박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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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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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실 이런 구호 좀 안 해본 사람들이라면 낯설고 어색할 겁니다. 그런 국회 의원들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해본 사람이 나서줘야 할 겁니다. 자, 한국노총 출신 이미자 의원인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료 의원이 앞으로 안대를 합니다. 법사위를 강탈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네, 아주 큰 목소리로 규탄 발언을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의원들의 규탄 발언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잠시 좀 막아 못 떴었는데요. 상임위 강제 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좀 말이 끊기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는데 조용히 또 말만 하면 안 되니까요. 이미자 의원 등장해서 또 구호를 외칩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덤덤하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 양 옆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도 덤덤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들어오는 한 분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누군지는 다 아시겠죠? 이낙연 의원인데요. 걸어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고개도 숙이고 손도 들어서 인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한 의원, 김태흠 의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팔을 한번 툭 치면서 격려도 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상임위 활동 본격 돌입, 통합당 강제 배정 사임계 제출입니다. 네. 지금 국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요, 배정된 상임위원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6개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들을 직접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최 반장 얘기도 했었지만은 통합당 쪽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 사임계를 제출했다면서요? 네, 법사위와 기재위 등 어제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6개 상임위에 임의로 배정된 통합당 의원 모두 45명인데요. 오늘 국회에 모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유상범, 조태용, 홍석준 의원 등은 의사과의 사임계를 직접 제출하고 국회의장의 일방적 상임위 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밝혔습니다. 자, 그에 앞서 이들은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김성원 원내수석은 어제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취소해야 한다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사상 유례없는 의회 폭거를 감행하신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든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드렸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결자 해제하는 모습으로 어저께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장 선출의 취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당초 통합당을 향해 상임위원 배정 명단을 제출하라고 3차례나 공문을 보냈다는 점 등을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이 동료 의원들이 여야 원내 지도부가 대화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지금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다투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는 논쟁거리가 되겠다고 생각하겠는가? 자, 반면 민주당은요, 어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21대 국회 전반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 의지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상임위원장들과 그리고 아직 원구성이 안 된 상임위의 민주당 소속 간사 내정자들이 연석회의를 열었는데요. 윤호준 법사위원장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의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에 대해서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의 심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체계 자구 심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체계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바로바로 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청와대가 오후 5시 5분부터 NSC 회의를 열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결과가 발표가 지금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어보고 본격적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SC 사무처장입니다.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 북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임.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함.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네, 김육은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가 있었고요. 오늘 오후 5시 5분부터 시작된 진행된 몇 시까지 했답니까? 한 1시간 넘게 일단 회의를 했네요. 그 NSC 회의 결과를 조금 전에 김육은 1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는 그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또 우리도 그에 강력히 북한의 좀 행동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맞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많이 좀 던졌고요. 오늘 이제 북한의 또 일방적인 폭파에 대해서는 또 NSC 차원에서는 우리가 또 뭐 맞대응할 수 있다라든지 또 강경한 또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든지 아마 그런 차원의 메시지를 낸 걸로 보입니다. 아까 그 조 반장이 국방부 얘기도 했지만요. 지금 이제 우리 군도 상당히 높은 강도의 지금 이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 대변인실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정리된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우리 군은 현 안보 상황과 관련해 북한군의 동행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 상황 관리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북한이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방부 입장도 지금 막 나왔던 이제 속보를 이제 신 반장이 얘기를 했고요. 좋습니다. 추가로 만약에 저희 좀 회의 도중에 더 속보가 들어오면요. 관련한 얘기 또 이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조 반장이 얘기할 차례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기재위 소식인데요. 그 네. 윤희덕 기재위원장이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결위가 열리면 빠르게 심사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재위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하경 산자위원장은 60년 동안 이뤄놓은 기업들의 성과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그린 뉴딜 정책이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와 산자위, 외통위의 경우에도 오후에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전체 회의 얘기를 했는데요. 신 반장. 통합당 의원들은 참석을 안 한 거죠? 네, 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상임위원직 자체를 사임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민주당 몫의 간사를 선임했는데요. 법사위는 백혜련 의원, 외통위는 김영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산자위는 송갑성 의원을 내정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산자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외통위는 통일부와 외교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오늘 또 받았습니다. 아까 이제 김현철 장관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아무래도 통합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 원론적인 수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통합당 의원들의 반발 얘기는 저희가 해봤고요. 통합당 이외의 이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뭐 원하는 대로 다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최 반장. 네, 당장 이 법사위가 좀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이 법사위를 원했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는 국토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사실 뭐 국토위도 인기 상임이긴 한데요. 반대로 국토위를 원했던 이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은 또 법사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 사보임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상임위를 좀 맞교환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보임 권한은 기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뭐 당 내에서 결정할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승인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다만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김진애 의원은 이 법조인 출신 이외에도 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법사위에서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법사위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 굉장히 의외시죠. 비전문가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엉뚱할 수 있고요. 제가 분명히 엉뚱할 겁니다. 그다음에
아주 좋게 얘기하면 아주 참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솔직히 법조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 법조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게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민주당 내에서 이 법사위를 원했었던 이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산자위로 배정이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사실상 약간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김기현 통합당 의원도 산자위에 배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면서 과반이 되면서 이 두 명이 야당 쪽 의석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황운하 의원이 이름이 이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제일 끝이라서 야당 쪽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서도 이 황운하 의원이 내가 야당 의원님들 자리에 앉았더니 이하경 위원장님이 인사도 안 하시고 가더라 이런 농담으로 첫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당초 국토위를 일지망으로 원했었지만 조금 비인기 상임위인 국방위로 배치가 됐습니다. 홍 의원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남북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방위로 변경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기재에 같이 배치가 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실 박병석 국회의장으로서도요.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희망 상임위를 고려해서 반영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요. 원하는 곳은 제한이 돼 있으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죠. 저도 예전에 인사를 해봐서 압니다. 그 어려움을. 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6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19일에 선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신반장 19일까지도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고요. 당내 의원들과 비대위가 재신임을 의결했지만 당분간 쉬겠다는 뜻을 재차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여야 간 협상을 할 창구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 되는데요. 특히나 통합당은 법사위를 내준 마당에 18개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맡아라 이렇게 포기하겠다라는 뜻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과거 YS 제명 사례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1979년 야당 총재인 김영삼 총재를 당시의 집권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다가 제명을 했던 그런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파가 과연 어떠한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하느냐를 아마 모두가 다 분명히 인식으로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의회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결국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스스로가 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는 18개 모든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이 정한 19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을 마치겠다라는 건데요. 자, 김태년 원내대표, 이 6개 상임위 안으로는 지금 시급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자, 이번 주 내에 원 구성을 마치고 3차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특히나 민주당은 법사위를 이 민주당이 여당이 맡게 됨으로써 과거 통합당의 소위 입법농단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3차 추경과 남북관계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의 기약 없는 목리를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이로써 체계 작구 심사권을 악용해 정상적 국회 운영을 방해해온 입법농단의 악순환은 어제부로 그 수명이 다했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어 온 국정 발목 잡기와 국회 파행의 과거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최 반장, 일단 나머지 상임위원장들의 경우에요. 민주당 몫은 결정이 된 거죠? 네, 어제 선출한 6명 이외에요. 민주당 몫으로 기존에 배정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삼선의 박광훈 의원, 이 행안위는 삼선의 서영교 의원이 내정이 되어 있고요. 이 여가위는 재선의 정춘숙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아직 이들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추경안에 대한 논의, 검토 등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코로나 얘기도 잠깐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 이제 수도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반장? 일단 현재 신규 확진 34명 나왔습니다. 사흘 네. 연속 30명대인데요. 여전히 안심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신규 확진 환자 34명 자세히 보면 서울에서 11명, 또 경기에서 4명, 인천에서 2명 등 상당수가 수도권 지역 감염 환자들입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와 또 개척교회 등에서의 N차 전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곳곳에 산발적인 집단 감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이 공적 마스크 소식 잠깐 전해드리면 네. 공적 마스크 이 구매 수량이 오는 18일부터 10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18일이면은 목요일부터네요. 예, 목요일부터입니다. 근데 조금 네. 헷갈리실 수 있는 것이 네. 이게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전 어제 샀는데. 이렇게 네, 어제 이렇게 사신 분들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나머지 3장까지 사실 수 있으셨을 테니까 네, 7장이 살 수 남는 있어요? 건데 7장은 남은 요일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목요일 네. 이후에. 그렇습니다. 네. 이 목요일부터 구매 이 수량이 늘어나는데 이 못 사신 분들 7장 목금토일에 분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짚어야 될 포인트가 많은데 그건 내일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오후 2시 50분에 있었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전하느라고요. 평소보다 한 40분 정도 더 길게 진행을 했는데 잠시 뒤인 오후 7시부터 뉴스 특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마 통일부의 발표도 그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못한 거는 내일 정리해가지고 내일 다시 한번 좀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네.